안녕하세요. 저는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남희안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쓰라렸던 마음을 적었던 글이 책으로 담겨서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4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네. 와, 네. 제 부족한 경험이 네.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안정적이면서도 또 미래도 있는 네.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으신데 그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책이 주식 투자를 하신 거고 약간의 실패담도 담겨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괜찮으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만큼 탄탄한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해봐도 될까요? 제가 항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월급이 정말로 소중한 거다. 이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혹시 조금 실패하더라도 이 만회할 수 있는 어떤 원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원래 회사를 좋아했었는데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더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더 거의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물론 또 지금은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좀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한 몇 년 정도 해오셨고 성과는 좀 어땠고 과정이 좀 어땠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건 2008년도 입사를 하고 나서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말 가슴이 새 가슴이어서 주식을 사서 10원 떨어졌을 때도 손절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첫 투자 거래였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쭉 안 해오다가 2016년도에 이제 셋째가 태어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했던 게 당시 주식을 아무나 어느 때나 원할 때 굉장히 작은 자본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던 게 지금 벌써 6년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책에도 적어놨지만 내놓을 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금전적으로는. 근데 저한테는 진짜 살면서 겪어보지 못할 수많은 경험들을 남겨줬고 네. 그리고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나를 좀 잘 알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보니 수많은 제가 있더라고요. 투자를 할 때. 욕심쟁이도 있고 쉽게 포기하는 저도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일에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저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면서 알게 된 건 저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알게 됐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 자기를 이렇게 좀 잘 알게 되신 건가요? 네. 그 다른 방법도 사실 많잖아요. 뭐 공부를 하면서 알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친구를 여행을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네.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가장 많이 알게 되신 건가요? 밑바닥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13년 네. 차신데 이것만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이성적이고 네.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제가 첫 느낌이 굉장히 침착하셔서 잘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지금의 저와 투자할 때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투자하는 사람 중에도 다양한 인격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업과는 무관하고 평소에 저와는 무관하게 투자할 때 저는 소심하기도 하고 근거 없이 대범해지기도 하고 낙관적이다가도 갑자기 비관적으로 바뀌고 무슨 어떤 정신적 조울증 환자처럼 굴 때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조금씩 추스려서 하나의 인격체로 모아가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든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게 진짜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 책의 모토도 대단한 투자자가 되기 이전에 마음 편한 투자자가 되자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싶어서
지금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해 오시면서 좀 중요했던 이슈, 그 가운데서 어떤 사건들이 좀 있었다면. 제 밑바닥을 보게 해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선 테마였습니다. 그 2017년도 16년 말부터 불어오기 시작한 대선 이슈 때문에 각종 종목들이 날뛰던 때였거든요. 제가 2016년도부터 주식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장이 좋았던 탓에 수익이 조금씩 났죠. 일주일에 10% 소소하게 하면 이 참 좋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10%? 네. 1년에 10%가 아니고. 그러니까 첫 경험부터 저를 이제 이런 길로 들어서게끔 초석을 깔아줬던 것 같아요. 그 주변 분위기가.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몇몇 분들이 대선 테마주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몇백만 원 벌었다는 분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 이제 셋째를 생각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던 저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나는 일주일에 10만 원 벌었는데 하루에 몇백이면 나도 저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조금 슬쩍 넣어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 금액이 점점 커지죠. 또 이게 또 잘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정말 약간 천재구나. 역시 일도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액이 점점 불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에 이제 떨어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단 몇 달 안에. 그러면서 이제 저를 직관하게 되죠. 와.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두세 달치 월급이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볼 때는 좋았거든요. 두세 달치 월급이 하루아침에 탁 사라지는 걸 보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지난 과거를 쭉 돌아보니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욕심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정말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금액, 쉽게 벌려고 했던 그 마음이랑 정말 쉽게 벌렸던 그 돈 때문에 사람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어떻게 틀어지는지도 그때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간 테마주로만 이제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조금씩 공부를 하고 이건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해서 테마주에서 슬슬 조금씩 손을 떼면서 이제 코로나 시국이 온 거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서 다시 저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아직 그 본성을 다 못 버렸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와이프의 촌철살인 같은 말 한마디에 진짜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때 정말 1400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 1400대 떨어졌을 때 정말 기회다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보려고 했었는데 와이프의 만류로 하지 않았거든요. 너 인생 한번 바꾸려다가 인생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콕 찔려서 사실 집안의 기둥을 땔감으로 쓰려고 했던 참이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집 같은 거 담보받아서. 그런 셈이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땡겨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와이프가 딱 그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지금은 아쉬운데 그렇게 한번 그 기회를 정말 이래선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차트를 보면 그냥 쭉 코로나 때부터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등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등락 속에서 정말 편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하루에도 10%, 20%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마치 잡주처럼 우량주들이 움직였었는데 그 와중에도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이 그런 등락을 하고 있는데도 진짜 제가 가진 돈으로만 딱 하고 있으니 떨어져도 괜찮고 오르면 좋고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정말 큰 배움을 얻었고요. 와이프의 도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리해보기 시작한 게 그쯤이었습니다. 네. 그 1,400까지 떨어졌을 때 아내분께서 촌철살인을 날리시고 네. 그때 어떻게 보면 욕심 네. 그거를 한번 접으신 게 네. 이렇게 좀 마음 상태가 많이 바뀌게 되신 건가요? 네. 그게 항상 여기랑 여기가 제일 멀다고 하잖아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머리보다는 손이 더 가깝거든요. 마음과. 항상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이걸 한번 이겨내고 나니까 이래서 이 마음을 이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1,400이면은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해왔던 그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가장 피크의 순간인데 네. 그때 한번 딱 참아본 게 네. 그렇게 이제 큰 변화를 이끌게 되신 거군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테마주로 이렇게 조금 몰입을 하셨는데요. 네. 주변에서 테마주는 하면 안 된다. 네. 또 주식 공부하다 보면은 보통 그런 게 앞부분에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눈에 들어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여기랑 네. 너무너무 멀었습니다. 네, 여기 좀 서로 소통을 하면 좋은데 각자 따로 놀더라고요. 근데 손은 항상 마음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본성인지 언제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실수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마음이 이성을 설득하는 때도 있거든요. 야, 이건 된다니까 내가 느낌이 와 하면 머리가 그래? 하면서 따라주는 경우도 있다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보면 그래 이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오르내리는 차트를 보면 제 마음이 아니거든요.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시 하면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게 테마주로 투자를 한다는 게 단타를 계속 하는 건가요? 짧은 기간 동안? 아니면은 뭐 다음 달에 급여가 들어오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좀 물을 탄다는 건가요? 모든 상황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테마주를 하면서 급등락을 할 때 생각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얼마이고 당장 다음 달에 들어올 돈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 정도는 더 넣어도 되겠다. 지금 10% 올랐는데 내가 더 넣지 못해서 이것밖에 수익이 안 났구나. 뭐 이런 이상한 욕심과 후회와 아쉬움이 막 듭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때 때마침 시장이 반대로 가버리면 이제 허탈해지는 거죠. 아니 그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하시면 뭔가 이렇게 진짜 차트 같은 거 분석도 잘 하실 것 같고 굉장히 그 과거의 뭐 백테스트, 과거 자료 데이터 이런 것도 잘 보시면서 추세선 같은 것도 예측도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나요? 제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가지고 기업 분석 그 자료들을 받아서 엑셀로도 만들어 보고 다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전혀 제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혹은 평소에 이걸 개발하던 형식처럼 백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텐데 언제나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그런 백데이터를 가지고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책들을 보면 군데군데 마음의 문제고 심리 게임이다라고 하는 게 그걸 직접 해보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이걸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더라도 이 마음 하나를 이기지 못하니 계획대로도 이행이 안 되고 그 계획을 끝까지 완료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10% 정도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음 날이나 뭐 이렇게 예측과 달리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네. 거죠. 엄청 많죠.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샀으니 떨어지는 거는 우선 용납이 안 됩니다. 우선 화가 먼저 나고요. 그러고 나서 돌이켜 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 그래. 이래서 분할 매수가 있지. 그렇게 또 사게 되더라고요.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기업의 인맥 혹은 뭐 지인 중에 누군가가 있고 뭐 등의 이사로 누가 있고 이런 것들로 그냥 시세만 만들다 보니까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기반으로 그냥 투자를 하다 보니 다음날 뭐 마이너스 10% 15% 있으면 이유는 모르지만 떨어졌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때 기점으로 다시 청사진을 그리죠. 아직 이 지인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다시 어떤 그 투표율, 예측치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더 사게 되고. 그러니까 전략적이지 못한 거죠. 마냥 청사진만 그려서 잘 될 거야 라고만 해놓으니 몇 프로 떨어졌을 때는 잘라야지 이런 계획조차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잘라야지라고 마음 먹었어도 이때 이까지 떨어져서 다시 오르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 아쉬움에 확률적으로 행동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언제나 예외는 있다 보니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있다 보면 이제 더 떨어져서 이제는 손도 쓸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닥을 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또 네. 많은 거고요. 네. 진짜 지하실이 있는 건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뭐 차트 분석을 하다 보면 저희가 뭐 이런 이중바닥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서 그러면 상승 추세가 될 거야.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차트만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안 내려올 거야. 왜냐하면 이중바닥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시점 언저리에서 사면 그 밑으로는 더 이상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만 계속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상장 폐지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요? 네. 와, 그렇구나. 그러면은 혹시 거기서 상장 폐지 아니고 계속 버티다가 좀 다시 이렇게 원금 이상으로 올라온 경우는 없으셨나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으셨고. 그런 건 또 본전이 되기 이전에 다 팔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본전만 바라보고 있게 되는 상황인데 그 본전까지도 못 버티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왔다 또 떨어지면 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제일 최악이다 생각하니 그냥 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했는데 이게 그게 또 원금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 거죠. 네. 진짜 이게 미래를 모르는 거군요. 이게. 네, 맞아요. 저희가 미래를 알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눈을 떠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그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좀 허망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네. 지금은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게 보이는데 그때는 제가 그리고 있는 게 미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은데 고전해요. 네. 혹시 이번엔 대선 테마 혹시 투자 안 하셨나요?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러셨어요? 잘 하셨네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렇게 그래도 미련이 남거나 마음속에 좀 충동이 일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제가 책에도 적었는데 그 정치인 분들은 제 그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가슴 시린 주인공들이거든요.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어떤 후보 네.
이제 출마를 포기했지만 또 많이 급등하다가 또 떨어지고. 네. 그분도 제가 한번 음. 손을 댔었죠. 嗯 2017년도에. 어. 그 이번에는 너무 편안하게 그게 되더라고요. 이 경험이 참 중요한 게 이번에는 제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다짐했던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게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건 내게 아니구나라고 한번 해봐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현상이 똑같이 반복돼서 나타난 거잖아요. 네. 신문지상이나 주가 흐름으로 보면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진짜 돈을 번 사람은 어떻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소수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걸로 돈을 버셨으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혹시 돈을 잃었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잃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돈 버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전에 투자대회에서 1등 하셨다는 분도 그 당시에 그 투자대회에서 그런 주식, 그런 테마를 집중적으로 매매해서 1등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뉴스 서칭을 하시고 항상 이 기업의 그 테마와 관련된 어떤 뉴스 그리고 그게 연관돼 있는 어떤 사실들을 매번 체크하면서 시세나 이런 것들을 욕심 부리지 않고 맺고 끊는 게 분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본인만의 계획과 철저한 이행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을 따라 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절대 없거든요. 언제나 여기와 여기는 다르다는 걸 인정만 하면 내가 저건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돈을 버셨더라도 다음에 그걸로 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철저하게 이번과 똑같이 하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걸 투자를 하면서 처음에 돈을 좀 벌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쉬운 게 없구나.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사서 좀 오르면 팔면 되는구나 라고 시작을 했는데 매년 4년에 한 번씩만 이걸 해도 돈을 엄청 벌겠구나라는 청사심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서 만족도 없고 아쉬움은 더 크게 느껴져서 자꾸 더 크게 더더더를 외치다 보니 나중에는 한 번에 하는 순간 그 더더더 하던 것들이 다 없어져.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하는데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분명히 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좀 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데여보는 게 가장 좋은 경험인데 그 데이는 게 좀 작게 데이면 학습이라는 인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크게 데이면 아무래도 현실 부정을 하게 되니까 다음엔 좀 더 철저하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주식 투자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공을 처음에 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연이어 한다 해도 그게 이제 자기 과신이 돼서 어느 순간 한 번에 더 많이 돈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한 번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맞습니다. 왜 돈을 잃지 말라고 했는지를 그때 알겠더라고요. 원금을 잃지 말라. 네, 잃어보니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버리게 되더라고요. 생각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우선 잃으면 이걸 빨리 메이크업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되고. 더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면은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큰 돈을 더 넣든지 급등하는 데를 따라가야든지. 그러면 더 큰 리스크를 안고 하니까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그렇게 성공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구나. 다음에 또 그러거든요. 야, 그러시군요. 전 진짜 이런 경험들을 반면교사로만 배우시고 직접 경험하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의 민나 꼭 읽어봐야겠네요.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에 직접적으로도 한번 경험해 보신다고 하면 소액으로 한번 해봐라. 네. 그렇게. 그럼 아까 이제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없고 네. 물속에 들어가서 눈을 뜬 것 같다라고 네. 하셨고 네. 지금은 많이 바뀌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세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모든 분들이 다 아는 투자 방식입니다. ETF를 사 모으고 연금저축펀드로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 이거를 모든 사람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것과 들어본 거는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저도 이 주식이 하루에도 10%씩 올라가는데 ETF를 하면 세금 효과든 뭐든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해보니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선 제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다들 많잖아요. 주식만이 삶이 아니다 보니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사실 주식 때문에 삶을 갉아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날 주식이 오르면 기분은 좋지만 팔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고 주식이 떨어지면 말도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식 하나만 이렇게 좀 멀리 두고 그래 넌 내가 잘 키우고 있는 화초니까 여기서 내가 물도 주고 햇빛도 쬐어주고 있으니 잘 크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좀 밀어두니까 제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이런 자기의 삶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주식에 매몰돼 있다 보니 모든 게 기승전결 주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구하는 방식은 처음엔 정말 대단한 투자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한 일주일에 적어도 10%. 못해도 하루에 1%. 이런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지금 노동력을 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만 이 자본이 충분히 클 수 있는 여유를 가지자라는 생각으로만 하다 보니 오히려 회사 일도 예전보다 더 즐거워지고요. 그리고 모든 어떤 뉴스나 즐길 거리들이 예전처럼 주식으로만 생각이 향하지 않고 정말 이 뉴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이 뉴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정유시에 투자할 때 정유시설 미국에서 태풍이 일어나서 정유시설이 파괴됐다고 하면 은근히 좋아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나쁜 마음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을 때도 기회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지는 않았는데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같이 가슴 아파할 수는 있었거든요. 예전과는 좀 마음가짐도 달라진 것 같아요. 주식이 삶의 중심축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적어도 그 축이 내 삶을 흔들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편안하게 내가 가는 길에서 나중에 얘가 좀 잘 안 되더라도 상관없는 거라고 여기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ETF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근로소득, 노동을 하는 동안 얘가 잘 자라나는 거를 네. 지켜봐는 거네요? 네. 그러면 주식을 팔진 않으시는 건가요? 팝니다. 어, 팔지 않는 주식은 없고요. 어,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사는 주식들은 뭐 사고 팔고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사고는 있는데 이번처럼 우크라이나 때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이때는 어차피 쭉 사 모을 건데 좀 있는 여윳돈을 좀 더 넣어놔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넣었었거든요. 이러고 조금씩 올라온 주식을 보면 다시 팝니다. 일정 부분 유지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있는 돈 없는 돈 레버리지까지 땡겨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늘리고 싶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늘어난 수익만큼 제 몸이 이렇게 수그러들더라고요.
이 움직일 여력이 없어지더라고요. 음. 마음도 조급해지고. 그래서 항상 일정 부분은 현금 여유를 가지려고 요만큼 자란 상추를 떼내듯이 조금씩 떼서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ETF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섹터를 좀 투자를 하시는지 공개 가능한 범위가 있으실까요? 아, 그럼요. 다들 하고 있고 다들 하라고 권유하는 것들입니다. 그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네. 추종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위주로 사고 있고요. 그리고 좋게 보는 산업군들이 다들 이제 신재생, 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조금씩 나눠다고.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로 ETF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씩 담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에 내부를 보면 뭐 LG 이노텍이니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투자하기에는 이 예전의 경험들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단 ETF가 낫겠다 해서 ETF를 하고요. 뭐 개별 종목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대부분 개별 종목을 사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참 이해할 수 없었는데 요즘에는 공감을 하는 것들이 핸드폰이 망가지지 않았는데 다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핸드폰, 말짱한 핸드폰에서 결함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걸 정말 갖고 싶어서 계속 들여다보는 걸 보면서 이런 거구나. 영향력이라는 게. 그래서 애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회 될 때마다 하나씩 사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혹시 한국 주식 가운데는 좀 모아가는 개별 종목은 없으세요? 모아갔던 게 현대차하고 SK이노베이션을 모았었는데 요즘에 좀 성과가 좋지는 않죠. 현대차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욕심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목이 없다 보니 개별 종목을 이래서 개별 종목을 나는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또 배우고 있고요. 그 개별 주식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이제 조금씩 모았었는데 걔네들이 성과가 좋아서 조금씩 정리를 했고요. 뭐 대부분 그 정리한 것들은 비메모리 관련 ETF로 다시 담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ETF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거네요, 지금. 네. ETF가 정말 좋은 게 이번에 느꼈던 게 시장이 훅 떨어질 때 개별 종목은 20-30%씩 떨어져도 ETF는 또 10% 많아봤자 15%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 종목이 좋아 보이고 이 종목이 좋아 보여서 그냥 내 부족한 안목을 커버하고자 ETF를 샀던 건데 이게 ETF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ETF를 조금 팔고 얘를 이제 사봤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더 좀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항상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들 하시잖아요. 투자를 하고 있어도 저축은 꼭 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저축을 하는 게 좀 기회 손실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ETF를 큰 변동 없는 ETF를 저축하듯이 모아도 될 것 같아요. 쭉 오르면 수익이 나는 거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평소에 투자하고 싶었던 다른 더 떨어진 종목을 살 수 있다 보니 현금같이 마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느낌으로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ETF를 항상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저축과 ETF 매수 비율이 혹시 있으신가요? 매달 이렇게 소득이 들어왔을 때? 네. 비율이라고 하면 우선은 돈을 빼서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식구들이 많다 보니 이게 항상 지출 통제가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나오는 금액을 하고 있는데 연금 저축펀드에 넣는 돈은 항상 일정 금액 자동 이체를 시켜놓고요. 그러고 나서도 카드값이나 이런 걸 다 제하고 나서 들어갈 돈이 이제 남으면 아이들 계좌로
조금씩 돈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이 일이 생기면 그동안 못 사줬던 것들을 하나씩 담아보는 거죠. 이 얘네들의 정권 계좌는 쭉 갈 거다 보니 오히려 제 거 살 때보다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체계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지는 않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빼놓고 그 외의 거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넷째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 좀 현실화되고 돈이 되기에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메타버스 같은 ETF를 좀 더 사고 나스닥은 아무래도 변동폭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그 시점을 잘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괜찮은 것 같아서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다들 똑같이 뭐 5만 원, 10만 원씩 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를 테스트 해보는 몇몇 개의 계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탁 성과를 봤을 때 요런 계획은 좀 맞아 들어갔고 이거는 다음엔 좀 다르게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야, 그 2016년과 네. 2022년이 정말 그 주식을 매수하는 그 종목도 너무 다르고요. 네.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요즘에는 그러면 좀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계시고 만족할 만한 그런 투자 느낌, 뭐 성과 이런 거를 좀 거두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성과라고 하면 금전적인 성과는 제가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금전적으로는 사람들이 항상 책 내면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어. 그때마다 아닙니다. 이건 실패담입니다. 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금전적으로는 이제 손실을 해보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법 많이 손실을 입었던 걸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했고 제 나름대로는 이게 수입보다는 더 큰 성과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 큰 성과는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좀 많이 알게 됐고요. 제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확해졌습니다. 나란 사람은 이거를 한다고 잘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그냥 체득했습니다. 이걸 해보니 안 되는구나라는 거.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정말 큰 게 주식이 삶에서 조금 많이 옅어졌습니다. 이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무관심해졌다, 묻어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주식을 제하더라도 크게 내 삶이 불행해지거나 어떤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불안하거나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어떤 게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민망한 게 저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다 보니 좀 죄송합니다.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좋은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장기적인 안목도 제공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잘 못하는 거라. 근데 항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건 삶에서 주식이 조금만 옅어져도 삶이 되게 풍부해지더라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나치게 매몰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고요. 다들 각자 삶이 있다 보니. 근데도 하다 보면 빠져들게 되거든요. 일희일비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없어지고 그런 환경들이 제거되고 나니 너무 편안한 거죠. 주식이 떨어지고 어느 국지적인 전쟁이 생겼다고 해도 다른 것들을 더 안타까워할 수 있고 다른 것들에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얻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주식에서 거리가 멀어진 게 네. 수익률도 그 이제 원금 네. 회복 그 이상까지 올라온 거고 또 삶에서도 네. 행복, 즐거움 이런 게 더 생긴 거고 네. 역설적이네요. 이걸 정말 예전에 왜 몰랐을까라고 하지만 그때는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 환경에 있어 보지 않았고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도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한번 저 같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마음을 진짜 어떻게 전할까를 생각하면서 글을 적었는데 또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근데 뭐 책에 그림도 직접 그리셔가지고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제 얼굴이 많이 들어가 있죠. 좀 못난 얼굴.